오늘은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1억 9,400만 도즈를 현재 접종을 했습니다. 미국이 5,700만 도즈로 가장 많이 접종을 했고, 중국이 4,000만 도즈, 유럽이 2,400만 도즈, 영국이 1,700만 도즈를 현재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한 번 이상 접종한 인원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백신을 접종했고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접종해서 4,100만 명, 영국 같으면 1,600만 명, 브라질이 5천만, 터키 5천만, 이스라엘이 브라질이 500만, 터키가 500만, 이스라엘이 400만 명 정도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체 그 나라의 인구 대비해서 접종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48%로 전 국민의 48%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영국이 24%, 바레인 15%, 미국이 12%. 이게 이제 인구가 많을수록 접종률이 조금 내려가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현재 1.29%만이 한 번 이상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아직 이 접종 속도라든지 접종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2번 맞는 백신, 1번 맞는 백신 이렇게 해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3,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1,600만, 이스라엘이 200만, 러시아가 1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접종을 완료한 인구의 전체 나라에서 인구 대비 비율인데요. 이스라엘이 현재 32%가 완료를 해서 가장 많이 완료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0.4%밖에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100명당 접종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100명당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0-70% 정도 접종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접종 속도가 좀 빨라야 전체 인구의 60-70%가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빠른데 인구 100명당 하루에 1.4명, 칠레가 0.9명, 아랍에미리트가 0.8명, 미국은 0.48명. 우리나라는 교통이 좋고 이제 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소득에 따른 백신 접종률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소득이 비교적 높은 나라들이 지금 접종률이 높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48.8%인데 주로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하고 있고요. 영국이 24%인데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백신, 미국은 12.3%인데 모더나 파이자 백신, 바레인이나 칠레나 아랍에미리트는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 이렇게 같이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반반 정도 현재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1월 14일 날 조사한 건데요. 접종 의사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일주일 안에 접종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접종 받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일반인들에게.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됩니다. 동양권으로 와서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가면 한 30몇 %밖에 되지 않죠. 제가 뉴스 보니까 저희 나라에 지금 90% 이상이 접종 받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셨던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정책에 대한 순응도나 협조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현재 방역 수칙에 대한 협조도 마찬가지고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접종을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이 베타 값은 유병률을 이렇게 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유병률 혹은 발병률이 높을수록
효능이 좋아지는데 이 보라색을 보시면 2번 이상, 2번 접종하고 6일이 지났을 때 효능을 예측을 한 겁니다. 60세 이상에서는 한 60%에서 80%, 60세 미만에서는 70%에서 85%, 중증에 대한 예방 효과는 2번 접종하고 6일이 지나면 거의 90%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접종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질병의 발병률이 역학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되느냐 대하는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접종한 접종 인원에 대해서는 접종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mRNA 백신 2가지 마더나하고 파이저 백신인데요. 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mRNA 백신이 이때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최초로 상용화되었는데 이 백신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상용화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RNA를 주면 어떻든 이 면역세포가 이 사람 몸에서 자기가 만드는 스파이크 프로틴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으로 인식을 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드는 프로틴에 자기 면역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는 자기 걸 인식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스파이크 프로틴을 자기 걸로 인식해버리면 백신 효과가 없는 건데 실제로 아주 좋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향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이 mRNA 플랫폼을 사용해서 백신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DNA 백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진을 사람의 DNA에 삽입을 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역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스파이크 프로틴을 면역세포가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항체를 개발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자기 몸에 다른 스파이크 프로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내 몸의 어떤 DNA 안에 삽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활용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저희 백신 개발에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 약독화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나 홍역, 수두 이런 백신들이고요. 백신 자체를 불활화시켜서 하는 게 인플루엔자 백신이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의 진을 삽입시켜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면역세포가 인식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있는 표면에 스파이크 프로틴이 생기고 이 생긴 프로틴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사스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 호흡기 바이러스로 지금 감기처럼 혹은 어떤 경우는 폐렴으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는 사람이면 이 백신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단백을 직접 스파이크 프로틴을 직접 재조합을 해서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죠. 비형 간염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도 이런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바백스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효과가 90% 정도 나왔고 좀 특이할 점은 영국 변이나 그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회사죠. SK 케미칼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플랫폼이 이 단백 결합 백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노바백스하고 기술 제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단백 결합 백신이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고 그 다음 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인데요. 이 화이자 백신이 63개 나라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현재 44개 나라
44개국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더나 백신이죠. mRNA 백신인데 27개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스푸트닉 이게 3상 결과가 최근에 란셋지 아주 우수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또 9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국 백신들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얀센이나 노바백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 예정 혹은 도입 검토 중인 백신인데 현재 아직 이 3상 중에 있고 언론을 통해서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정식으로 아직 3상 결과가 발표되거나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얀센 백신은 지금 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입 예정 백신이 지금 파이자 백신, 얀센 백신, 마더나 백신, 노바백스 백신, 옥스포드 백신 이렇게 있는데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럴 벡터 백신이고요. 노바백스 백신은 단백 백신입니다. 효능을 대충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파이자 백신이 95%, 마더나 백신이 94%,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얀센 백신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는데 66% 정도 됐었고, 옥스포드 백신은 60%에서 90% 정도 되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90%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변이나 남아공 변이에도 9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해서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백신별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RNA 백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이자 백신은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일주일, 2번 접종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해서 95% 효과가 나타났었고 중증에 대해서도 한 90%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요. 94.5%, 2번 접종하고 14일부터는 94.5%의 효과가 있었고 중증 예방 효과에는 거의 100%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 아래쪽이 접종한 군이고 여기 위에가 플라시보 군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래프가 이렇게 효능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상 반응인데요. 이제 국소적인 경우는 통증은 뭐 어떤 경우에도 다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 주사 맞았으니까 당연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발적이나 부종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고요. 두 번째 접종에서도 국소 부작용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신적인 부작용인데요. 이제 젊은 연령에서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신이 다 비슷합니다. 젊은 연령에서 이상 반응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위약군하고 투여군하고 위약군에서도 유사한 이게 주관적이니까요. 이걸 조사하는 데 있어서 위약군에서도 상당한 이게 이상 반응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발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통제 사용하는 비율이 또 한 20-30% 정도 됐었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하면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상 반응이. 발열도 보면 두 번째 접종에서 이제 10%에서 20% 사이로 나타났고요. 다른 종류의 전신 이상 반응도 두 번째 접종에서는 대체로 다 높게 나타났고 그 진통 해소염제를 복용하는 이율도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심한 이상 반응을 이 두 그룹 그러니까 대조군과 백신 접종군 사이에서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과 관계해서 문제되지도 않았고요. 사망 사례가 2건, 4건 이렇게 있었는데 또 큰 문제가 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 파이자 백신을 허가를 했고 특히 성분 중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관계해서는 이게 과민 아나필락시스 유발이 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금기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94%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인종 성별에 따라서 그 효능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도 역시 그래프로 보시면 효능에서 차이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접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질병 이환율, 발병률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국소 이상 반응이고 전신 이상 반응입니다. 앞에 파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전신 이상 반응에서 발열 부분이 한 번 접종했을 때는 크게 없었는데 두 번째 접종했을 때 15에서 20% 사이로 발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 접종한 그룹과 대조군을 그 심한 이상 반응, 중증 이상 반응과 사망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고, 이 사망 사례들을 쭉 다 봤을 때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임상시험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94% 정도 효과가 있었고, 중증에 대해서 특히 효과가 더 우수했습니다. 안전성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고, 이걸 기초로 해서 미국 FDA에서 모더나 백신도 긴급하게 승인을 허가했고, 역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성분의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경우는 금기증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가지의 지역에서 영국에서 2가지, 브라질 하나, 남아공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대조군과 투약군을 합치면 한 3만 5천 명 정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효능이 전체적으로 70% 정도 됐고, 이게 이제 용량을 중간에 조금 첫째 접종할 때 낮게 접종하고 두 번째 접종할 때 표준 용량 접종한 게 효과가 90%로 높았는데, 표준 접종만 보면 한 62% 정도 효과가 있었고, 첫 번째 접종하고 21일째부터는 입원이나 중증 발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는 70.4%인데 표준 용량만 보면 62% 정도 있었고, 이게 이제 반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효과는 90% 되게 좋았는데 미국 FDA에서 이렇게 승인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WHO나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플루엔자가 한 60% 정도, 60%에서 뭐 유행하는 정도, 종류에 따라서 많으면 한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사실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거일 것 같고요. 아데노바이러스에 항체가 없다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데노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의 접종군과 효능을 좀 더 접종군을 고르고 효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월 17일 날 최초로 허가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식약처는 허가를 하면서는 그 용량을 낮게 투여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정상 표준 용량을 투여한 경우 효능이 62%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했고요. 조금 이제 연령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가 적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은 있지만 접종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탈수초 장애가 뭐 한 사례 있긴 했는데 이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닌데 중국에서 개발한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항체 타이트가 높은 경우에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학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접종 후에 항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인 경우도 조금 연령대가 높아지면, 근데 연령대가 높아져서 백신 효능이 일정 부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백신이 면역 반응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 반응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이제 실제 접종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닌지는, 접종하고 나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면역 반응이 반드시 질병 예방 효과에 영향하고 이렇게 100% 상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은 뭐 헤몰리틱 어니미아, 열, 트랜스버스 마이라이티스 이렇게 있었는데, 헤몰리틱 어니미아는 사실 특이하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시험을 할 때 대조군에게 메닌고코칼 수막구균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셀라인이나 뭐 이런 걸 투여한 게 아니고 수막구균 백신을 투여하다 보니 이 수막구균 백신에 이상 반응으로 헤몰리틱 어니미아가 생겼던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에 피버가 40도까지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긴 했는데 해열 진통소염제 투여하고 호전된 걸로 그렇게 됐고요. 트랜스버스 마이라이티스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로, 나중에는 인과관계가 크게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국소 반응은 이 메닌고코칼 백신보다는 조금 더 국소 반응이 나타났긴 했지만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고요. 전신 반응도 조금 더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열이 한 10% 정도 발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ACIP라고 예방접종위원회입니다. 미국 CDC 예방접종위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팅을 더 이제 이 파이자 모더나 백신, 이 코비드-19 때문에 미팅을 되게 자주 했고, 우리가 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미팅의 전체 과정이 다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다 오픈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가 또 그대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비드-19에 대한 부분, 또 지금 미국에서 12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죠. 하고 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상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원래 1월 17일 이 미국 예방접종위원회 미팅에서 발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모니터링 시스템도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Vsafe라고 해서 예방접종한 분들에게 문자가 다 갑니다. 이상 반응이 어떤 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그래서 답변을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가고요. 베어스라고 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보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있는 시스템이고요. 시사라고 해서 이상 반응 케이스에서 중증 이상 반응인 경우라든지 특이한 경우에는 직접 케이스를 다 조사를 하죠.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중증 이상 반응이 있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역학조사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빅데이터입니다. 뭐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이라든지 백신 세이프티 데이터 뱅크나 제네시스, 혹은 뭐 이렇게 이 제네시스는 제가 보니까 그 요양병원들의 그룹, 아주 큰 요양병원 그룹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요양병원 쪽은 별도의, 우리나라도 요양병원 별도의 지금 예방접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을 할 계획인데요.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대규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CDC 이야기로는 지금까지 있던 역사 백신 히스토리, 자기들 백신 히스토리에서 가장 인텐시브하고 가장 컴프레hen시브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된 데이터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1월 24일까지의 조사하고 지금도 계속 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2,100만 명이 접종을 했고, 파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이때는 이제 모더나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반반 정도 됐는데 파이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임신이나 소아는 아직 인디케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아마 모르고 맞았거나 혹은 접종하고 나서 이후에 임신이 밝혀진 사례들로 예상이 되는데 15,000 케이스 정도는 접종을 해서 임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임신했다고 해서 이게 뭐 라이브 백신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임상시험 했던 그 결과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증이 70%, 퍼티그라는 헤데이크, 마이알지아, 그리고 발열이 한 10% 정도. 이렇게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나 한 번 접종하면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자 두 번째 접종하고 나면 이상 반응이 거의 배 이상,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자 접종하고 두 번째 접종하고 나면 통증이라든지 전신근육통이나 뭐 이렇게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접종하는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부서를 한꺼번에 한 부서를 다 접종 이렇게 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좀 분배를 어떤 사람이 접종하고 어떤 부서에서 한 사람 빠지게 이게 뭐 이렇게 애드버스 이벤트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면 쉬어야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 부서가 동시에 이렇게 한 부서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좀 분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베어스인데요.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앞에 Vsafe는 문자를 보내서 액티브하게 보고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요. 이 베어스는 수동적으로 이제 접종한 의료인 또는 진료한 의료인 또는 환자가 직접 접종받은 사람이 이건 내가 백신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시스템인데요.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100만 명당 심하지 않은 게 372건, 좀 시리어스한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본인이나 의료진들이 이거는 백신 이상 반응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100만 명당 45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비율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된 거를 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역시 3상 임상시험 할 때 나왔던 그런 데이터의 비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최근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이 자마에 2월 12일 날 퍼블리시 됐는데요. 뭐 거의 다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자 아나필락시스 그 백신 접종하고 아나필락시스 생긴 사례가 47건, 마더나 접종하고 생긴 사례가 19건인데요. 이게 이 100만 도저당으로 보면 4.7, 2.55입니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필락시스를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백신을 회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겠다. 그리고 이 66명이 다 헬스케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다 받았고 한 사람도 사망하거나 하지 않고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이 전체적으로 접종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여성에서 좀 많았고요. 10분 평균 아나필락시스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입니다. 15분 이내가 한 7, 80%, 90% 정도는 30분 이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자 그 미국 CDC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물질 중에 하나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폴리솔베이트인데요. 이게 과거에 백신에 포함되었던 물질은 아닙니다. 이게 콜론 프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페질레이티드 인터페론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탁솔이라는 항암제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주사제, 주사항생제나 이런 경우에도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아나필락시스가 아주 드물어서 싱글드럭에 하나에 그냥 이게 어떤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었다고 해서 백신을 반드시 회피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아주 다양한 데에 다 이렇게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약제에 어떤 알레르기나 이런 게 있다고 꼭 회피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FDA에서도 확실하게 폴리에틸 글라이콜이나 폴리솔베이트 과민 반응이 과거에 확인되었다든지 1차 접종, mRNA 백신은 처음에 한 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mRNA 백신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구용 약이라든지 푸드 알러지 이런 경우에는 접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 15분간 다 관찰을 하도록 하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는 30분 정도 관찰하는 게 좋겠다. 주사제에 폴리에틸 글라이콜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사제에 좀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에 대해서는 30분 정도 관찰해야 되고 알러지 스페셜리스트에게 컨설테이션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접종하고 나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 사망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과 조금 분석을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여기 12월 21일부터 1월 18일까지 배웠으니까 이게 백신하고 연관이 있는 사망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 뭐 주위 가족이라든지 접종한 분이라든지 이 사망 사례를 접했던 의료인들에 의해서 보고가 된 거죠. 196건이 보고가 되었고 특히 요양병원에서 66건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지 보면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21일부터 1월 18일까지 예방접종했으니까 이게 29일 동안 보고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요양병원에서 29일간 보통 사망 어느 정도 하는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 통계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사망을 통계가 있는데 29일 동안 사망하는 게 11,44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9일 동안 계산을 하면 11,440명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방접종을 다 하는 비율을 따진 겁니다. 예방접종 다 한 사람 중에 11,440명이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에는 그 백신 접종하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접종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봐도 사망률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중에 이제 129건이 보고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례들을 차례로 봐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백신에 의한 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그때쯤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망 진단서나 오토피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다 사망 원인들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사망 원인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65세 미만인데 사망한 사례가 28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35일간 서든 카디악 데스, 미국에서 보통 발생하는 서든 카디악 데스를 백신 접종 비율로 놓고 백신 접종 비율일 때 이 기간 동안 몇 명이 사망할 수 있는가? 168명이 백신 접종하는 기간 동안 접종 안 해도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건수가.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유사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8건이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많은 사망 보고가 아닌 거죠. 일단은 특이하게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례는 하나하나 다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일단 오토피 케이스나 사망 진단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백신 접종과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 자기들은 지금 현재 이때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강하게 지금 이런 부작용에 대한 혹은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접종은 안심해도 된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했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아나필락시스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다. 그리고 특히 롱텀 케어 퍼실리티,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고령자에서 사망 사례들이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빅데이터 대규모 조사들을 계속 진행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이라든지 지금 WHO에서도 이 백신에 대해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이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변이가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이런 변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는 연구가 조금 나와 있는데 적게는 한 1.3배 정도 효과가 떨어진다. 많게는 6배까지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노바백스가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남아공 변이나 영국 변이에도 효과가 좋다. 이거는 플랫폼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RNA 백신은 유전자를 몸에 넣어주고 이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단백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 자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조금 더 이 예방하는 종류의 폭이 단백보다는 조금 더 스피시픽하고 좁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대응하기는 유전자 백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기설 조금만 조정하면 금방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교육 시스템은 저도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교육 시스템에 자료를 다 확인을 해서 들어봤고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교육을 받으실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조금 더 오픈해서 어린이라면 누구나 다 접근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접종 계획을 보면 한 2월에 5만 명, 3월 중순 되면 50만 명, 7월 정도까지 해서 70만 명 정도로 집단 면역을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순서는 이제 뭐 이렇게 현재는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이제 다음이 중증 사망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이 두 가지 그룹에 대해서 접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집단 시설 생활자나 이런 쪽으로 접종이 더 확대될 그럴 예정이고 아직까지 소아청소년이나 임신부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접종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쪽에 그 임신부 15,000명 접종한 그 대상자들의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화이자 백신은 이제 RNA 백신의 가장 큰 단점은 안전성입니다. 이 RNA가 되게 이렇게 어디에나 RNA는 불안정하고 온도에 민감하고 파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0도 냉장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마이너스 20도 냉장고로도 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폐기를 해야 되거나 또는 효능이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종센터나 접종 대상자들은 이게 사람한테 백신을 맞추는 게 아니고 백신에 사람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6인분이니까 우리 병원에서 회의할 때 6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바이알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한 바이알씩 딱딱 맞춰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위로 6명씩 조를 찌어갖고 우리 저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6명 줄 서갖고 배 태울 때 6명 딱 찌어서 배 태우듯이 그런 식의 접종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다 배정을 해놓으면 바꾸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중에 접종 못하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6명 짝 찌어놨는데 그래서 예비로 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대신 탁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예비로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파이자 백신 접종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만들면 접종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지금은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안정성을 높여서 마이너스 20도라든지 상온에서도 이렇게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백신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접종센터죠. 이 파이자 백신 접종하는 데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 여러 가지 이 절차를 이렇게 거치도록 병원 안에서도 이제 이 유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접종하는 위탁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도에서 8도가 유지되면 되니까요. 향후에 나올 노바백스 백신이나 얀센 백신도 이게 2도에서 8도 정도 유지하면 접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의사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고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가 사실 어느 백신이나 다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기존의 다른 백신들보다 특별히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더 많이 증가해서 파이자 백신이 초기에 조금 아나필락시스 사례들이 이렇게 몇 사례가 연속해서 발생해갖고 신경을 좀 썼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빈도가 좀 평균적으로 빈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되지만 많이 걱정할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하고 피접종자의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문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특수한 사례, 사망 사례에 대해서 혹은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팀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도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백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백신을 예상할 때 호흡기 바이러스고 변이도 심할 거고 인플루엔자 사례를 볼 때 50%만 넘으면 접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랬지만 한 50% 넘으면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60%에서 90% 이상까지 이렇게 효과가 처음에 백신 만들 때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mRNA 백신이나 이런 경우는 효과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프로테인이고 처음 나온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지금 이 백신이나 저 백신이냐 이렇게 많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거 한 번 접종해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거 맞더라도 나중에 되면 또 딴 거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백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한 1년쯤 지나면 아주 다양한 플랫폼에서 아주 다양한 백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배정된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또 다른 백신을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할 때 그때 돼서 또 다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mRNA 플랫폼은 처음 나온 플랫폼이고 다른 백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스 mRNA 플랫폼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메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백신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처음에 걱정했던 부작용은 사실 이런 부작용, 백신 어소시에이티드 인핸스 디지즈,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 이게 뭔가 하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예방하는 항체가 아니고 어설프게 만들어져 갖고 오히려 이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질병이 더 확 갑자기 심해지는 댕기 백신이라든지 지금 과거에 홍역이라든지 뭐 RSV 백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가 차라리 접종 안 했으면 괜찮은데 접종하는 바람에 질병이 훨씬 더 악화되는, 항체가 바이러스에 붙어갖고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례들 지금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어디든지 다 어느 백신이든지.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상 반응이 심각하지 않다. 물론 전신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이자 백신이나 mRNA 백신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이런 경우보다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뭐 효능 지속 기간이라든지 접종 후에 실제로 질병이 떨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 이게 임상 시험은 전부 유증상자입니다. 무증상을 하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정 카테고리 안에 증상이 생겼을 때 확진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건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예방접종 시작하는데 이게 연구들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항체가 어느 정도 생기는가, 이상 반응이 얼마나 생기고 어떤 종류가 생기고 어떤가에 대한 연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같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백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책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좀 바람은 이렇게 의료인들이 아마 특히 더 많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제한이 올 때, 연구 참여에 대한 제한이 올 때 혈청 조사, 주로 이제 혈액 검체를 채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외국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자료가 충분히 쌓여야 우리가 앞으로 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참여 제한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잘 찾아보시면서 또 이제 백신을 맞게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흔히 컴프리헨시브라고 하나요? 종합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또는 모바일로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질문이 아직은 인터넷 사이트로는 없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드려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컴퓨터 아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백신 간 교차 접종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좀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 의료인들도 많이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게 충분히 검증됐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뭐 괜찮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빨리 이렇게 개발될 수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런 걸 잘 빨리 할 수 있게 했는지 혹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차 접종은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어서 뭐 생백신은 아니어서 사실 우리 일반적인 백신 접종 원칙에 보면 교차 접종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2주를 띄우라고 되어 있고 같은 백신으로 이렇게 접종하도록, 이 백신 저 백신 이렇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하고 동시 접종하는 것도 이게 2주를 띄워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코로나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이 백신 저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는 거는 아직은 권장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 스푸트닉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둘 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보니 두 백신을 한 번은 이거 접종하고 두 번째는 다른 백신 접종하는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느냐? 뭐 전 세계가 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들러붙어서 이거 만들겠다고 지금 각 국가 그리고 모든 백신 관련 회사들이 여기에 그리고 모든 그 오소리티, 레귤레이션 그룹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에 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이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합당한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그런 오가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오가니제이션들이 지금 현재 유사한 그런 결론을 다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단서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종합적이고 그 인텐시브한 이런 강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 좌장으로서 보태면 이렇게 허가 사이에 시간들이 원래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없을 만큼 빨리 해주는 게 아주 중요했을 것 같고요. 뭐 많은 리소스를 이렇게 부었다라고 되나요? 그리고 mRNA 백신도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창에 두 분의 질문자가 계신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일회 용량을 표준 용량이 아니라 임상 연구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 낮은 용량으로 맞는 프로토콜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식약처에서는 고려 그 부분보다는 표준 용량으로 하는 걸 권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저용량으로 들어갔던 게 어떤 의도되지 않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또 이 그 대상 그룹 자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작게 들어간 그룹만 따로 봤을 때 숫자가 맞지 않은 그 결과만 보고 이제 그렇게 접종을 하게 할 수 있는가? 표준 용량이 훨씬 많은데 그런 문제에서 아마 표준 용량으로 접종하는 걸로 결정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 할 때 어느 정도 면역이 유지될까요? 이렇게 아마 여러 문헌을 볼 때 추정을 아직 데이터는 없겠지만 한 것 같고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지속할 것 같은지 의견을 묻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연구가 중요합니다. 꼭 연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한번 걸렸던 사람 재감염에 대한 우려를 3개월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조금 막 과장이긴 하지만 혹은 그런 정도도 이야기되고 있죠. 백신 접종하고 3개월까지는 이렇게 노출되거나 뭐 이렇다고 해서 격리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6개월까지도 항체가 이게 많이 지속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짧으면 한 3개월, 일단 6개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3개월은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거고 6개월도 이렇게 유지된다면 뭐 1년, 2년 이렇게도 따라가면은 잘 유지되고 또 하나 기대는 자연 면역보다도 백신 면역이 더 강하게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있으신가요? 예, 또 손 드신 분이 계셔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구시의 윤형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국을 뒤덮은 상황인데 그 무증상 감염자나 아니면 또 실제로 감염된 사람 중에 분명히
항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접종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항체를 가지신 분이 접종을 받았을 때 또 다른 들어왔을 때 어떤 이상 반응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 파이자 임상시험에서 1차 접종하고 나서 감염된 분들 중에 또 2차 접종한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항체 접종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접종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상 반응이 더 생기거나 하진 않아서 현재 지침상으로는 과거에 접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가 이제 무증상이나 또 가볍게 앓은 분들은 항체 반응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면역을 유도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사례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거나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뒤에 많이 다루시면서 굉장히 빈도가 낮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기대 이익이 너무너무 큽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같이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이렇게 접종이 온 국민의 참여와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코멘트 드리면, 우리가 발생뿐만 아니라 지금 연자 권기태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베리티를 낮춘다는 보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도 줄이지만 중증도 사망을 줄인다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내가 발생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앓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앓게 하는 게 또 백신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질문해 주시고 이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두 분이나 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 연자께서, 권기태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